안녕하십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의 이도영입니다. 여러분, 그 사골 아시죠? 그 소나 돼지뼈를 아주 열심히 구워가지고 아주 맛있게 드시고 나서 그 남아있는 뼈 보면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 뼈 가운데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고 상당히 푸석푸석해 있잖아요. 실제로 골다공증에 걸린 환자 뼈가 이렇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뼈가 약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골다공증의 증상하고 진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상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골다공증 환자는 그 자체로는 거의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에서의 통증은 그 골다공증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골절이죠. 그러니까 척추 골절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엑스레이에 골절이 확인이 안 됐는데도 가변 허리 통증하고 피로감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엑스레이로 확인이 힘든 미세골절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는 엑스레이 확인이 안 됐는데 MRI나 이런 걸 찍어보면 골절이 발견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미세골절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골다공증 환자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세골절이나 또 그 외에는 그 골다공증하고 관련이 없는 질병이죠.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해지면은요,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뼈가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그 척추뼈가 그 자기 몸무게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이 없더라도 그 몸무게 자체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척추뼈가 무너져 내리거든요. 무너져 내리니까 다발성 척추 골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은 조금 허리가 아프다면서 조금 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 허리가 점점 이렇게 굽어지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이 굽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키도 엄청나게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한 80 이상 된 분이 특별하게 외상이 없는데도 등이 자꾸 굽고 척추가 이렇게 등이 굽고 키가 작아지는 거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뼈가 너무 연약하니까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게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다른 부위에도 골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환자분들을 보면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1차성 골다공증에서 폐경 후 골다공증이죠. 환자분은 주로 소주골이 많이 없어지니까 손목골절, 그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면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손목골절하고 척추골절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척추골절이 많이 발생합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입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노인성 골다공증은 주로 대퇴골 경부골절이라고 그랬죠. 엉치뼈 골절입니다. 그런데 이 대퇴골 경부골절을 보면 실제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퇴골 경부골절 환자를 보면 골절 발생 한 3, 4개월 이내에 환자의 한 20%에서 30%가 사망하게 됩니다. 생존한 환자의 대부분도 골절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워서 생활하거나 그 목발이나 보행기에 의지하지만 그 보행이 아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 그 주위나 가족에서 살펴보면은 그 아주 평소에 아주 근근히 보행이 가능했던 아주 나이 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다가 힘없어서 주저앉았다. 그러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대퇴골 골절이죠. 엉치가 뼈가 부러져서 수술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자를 보면은 수술하는 의사분은 수술이 잘 됐다고 설명하는데 환자 대부분은 실제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목발에 의지해야만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 수명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골다공증 또한 많아지고 이로 인한 골절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다공증이 많아지고 골절이 많아지니까는 그 누워서 생활하거나 목발이나 보행기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노인이 또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가정은 그렇게 그 편안할 수가 없죠. 그 웃음 없어집니다. 그 가족들이 한두 분은 계속 그 사람 때문에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적 문제가 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가정적, 사회적 문제적 때문에 골다공증은 그 후유증인 골절 치료에 치중하기보다는 골다공증 예방에 더 치중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해야죠. 예방하려면.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려면은 그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골다공증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첫째가 그 환자의 증상입니다. 첫째가 환자의 증상인데 이 증상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골다공증 자체로 인한 증상은 특징적인 게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가 뭐 통증이 심하다 이럴 때는 이미 뭐 골절이 생겼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후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으로 인한 골다공증 조기 발견이나 진단은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가 엑스레이에 의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엑스레이도 엑스레이로 골다공증이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오려면은 이미 엑스레이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뼈에 함유된 그 무기질이죠. 칼슘이나 마그네슘 성분이 보통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30%나 40% 이미 소실된 후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에 그 골다공증 발견하려면은 그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후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도 골다공증 조기 발견이나 진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여기서도 시행한 분 계실 겁니다. 골밀도 검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밀도 검사에서 자꾸 의문점 표시하고 이상하다 그렇게 그 질문하거나 의문을 표시하는 분이 뭐냐면은 이 골밀도 검사는 그 어떤 분은 A라는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했는데 그때는 뭐 골다공증 괜찮다. 뭐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우연찮게 B라는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 있네. 치료를 해야겠네. 이렇게 똑같은 골밀도 검사를 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선 골밀도 검사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골밀도 검사는 그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엑스레이에 의한 골밀도 측정 방법이에요. 기계마다 조금.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 초음파에 의한 골밀도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CT입니다. 전산화 단층 촬영기거든요. CT에 의한 골밀도 측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령 1차 검사를 할 때는 엑스레이에 의한 골밀도를 측정을 했는데 골밀도 측정 기계를 사용했는데 2차에서는 초음파에 의한 골밀도 측정 기계를 사용하면은 이 기계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점은 골밀도는 측정 부위는 똑같은 부위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따라서 측정 부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골밀도 측정하는 부위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첫째가 척추가 있고 골밀도 측정 부위거든요. 그 다음에 손목을 측정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퇴골 경부거든요. 대퇴골 경부를 골밀도로 측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뒤꿈치죠. 발뒤꿈치나 발가락을 검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1차에서는 가령 손목의 골밀도를 검사했는데 2차에서는 대퇴골 경부를 골밀도를 검사했다. 당연히 다르게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골밀도 검사할 때 이런 오차를 줄이려면은 동일한 기계, 그러니까 엑스레이에 의한 골밀도 측정 기계를 사용했다면은 2차에서도 엑스레이에 의한 골밀도 기계를 측정해야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CT를 이용했다. 그러면은 2차에서도 CT를 이용한 골밀도 기계를
사용해야지 이런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밀도 검사하실 때 이런 거는 꼭 개념을 두시고 내가 1차에서 물론 동일한 병원에서 계속 검사할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다른 병원에 가셨을 때는 그런 개념을 두시고 나는 그쪽에서는 거기를 했으니까는 가령 척추를 검사했다. 엑스레이를 가지고 척추를 골밀도 측정했다. 그러면은 그 기계를 사용해달라고 의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골밀도 검사를 시행해야 되나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밀도 검사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한을 둡니다. 뭐 본인이 원한다 해서 무조건 의료보험에서 골밀도를 하라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 첫째가 폐경이 된 여성이죠. 당연하죠. 폐경 후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폐경이 된 여성이 아니더라도 젊었을 때라도 난소나 자궁 수술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결핍된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엑스레이에 어떤 이상이 보이거나 골다공증이 의심이 되는 환자입니다. 엑스레이에 골다공증이 의심되면 좀 전에 설명드렸지 이미 그거는 굉장히 진행된 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이 들어서 주저앉아서 척추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가봤더니 골다공증 때문에 척추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있는 사람도 골밀도 검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월 이상 스테로이드죠. 이 스테로이드가 뼈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뼈주사 뼈에서는 이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사용한 사람은 골밀도 검사를 해도 좋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령 40대 여성분이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분은 골밀도 검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나이도 젊으시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올 확률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고 만일 이분이 골밀도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밀도 검사는 이 골다공증의 진단에 아주 유용한 검사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골다공증 치료 중에서도 내 골다공증이 얼마큼 호전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이 골밀도 검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중에도 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가 골다공증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면 얼마 만에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게 좋냐? 한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골밀도 검사 보면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T스코어, Z스코어 이런 단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의사분이 얘기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 조금 아주 샤프한 분은 금방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이런 단어 기억하는 분 계세요? 골다공증이다, 골밀도라 얘기하려면 이 단어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T스코어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의 골밀도의 평균이에요. 아주 건강하고 젊은 사람의 골밀도의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게 제로 포인트거든요. 이 제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제로 포인트보다 더 골밀도 수치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플러스 0.5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T스코어가 플러스 0.5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골밀도 평균 수치보다 더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 있거든요. 그러면 Z스코어라는 건 뭐냐? 여기에 나이를 감안한 겁니다. 잠깐요. 여기 설명드릴 때 이거는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도 남성, 여성 다릅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건강한 젊은 사람의 평균 수치, 여성은 여성대로 건강한 젊은 수치의 평균 수치 나오거든요. Z스코어는 거기에 나이를 감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령 50세 여성분이다. 그러면은 50세 나이의 여성분의 골밀도의 평균 수치를 제로 포인트를 잡고 거기에서 얼마큼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따지는 게 Z스코어입니다. 한번 여기 볼까요?
피메일, 여성이거든요. 여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BMD, 골밀도라는 뜻이에요. 버테브라, 척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검사 수치는 CT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를 척추에 시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L2, L3, L4 단어 있거든요. 제2요추, 제3요추, 제4요추를 골밀도를 해가지고 수치를 뽑아서 101, 86, 82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3개 내로 평균 냈더니 90이 나왔거든요. 90이 나와가지고 49% 빌로우 양 노말. 그러니까 젊은 사람, 여성의 젊은 사람의 골밀도의 평균 수치보다 49%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T스코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Z스코어가 0.6이에요. 마이너스 0.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요게 표시를 보면 59세거든요. 59세 여성의 그 나이 사람들의 골밀도의 평균 수치를 해봤더니 0.6밖에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골다공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이너스 3.0은 맞지만은 에이지 매치드라 해서 Z스코어 나이를 감안했더니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쓸만하다. 이런 뜻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메일, 남성이거든요. 똑같이 제2요추, 제3요추, 제4요추의 골밀도를 척춥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T스코어가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에 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5인데 에이지 매트죠. Z스코어는 플러스 0.6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분도 역시 59세 정도 나이거든요. 59세 정도 나이니까는 T스코어는 마이너스 0.6으로 좀 떨어진 것 같지만은 Z스코어를 나이를 감안했더니 평균 수치보다 되려 조금 더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검사 기계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이 그 CT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는 이 도표를 하면서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색깔이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데, 이 파란 색깔은 뼈가 비교적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은 중간선이니까 조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아래 빨간 색깔은 골다공증이 제법 있어가지고 조그만 자극이나 충격이 있으면은 골절이 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간단해요. 이게 남자의 이 골다공증 커브입니다. 골밀도가 나이 들수록 이렇게 이게 20, 30, 40, 50, 60, 70, 80 나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골밀도의 수치인데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 수치는 점점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60쯤, 80쯤 되면은 상당히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아래로. 이게 골밀도의 수치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골다공증의 그 증상하고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이렇게 평상시 듣기로는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치아가 약해져서 뭐 부스러지고 그런 예도 있고, 또 골다공증에는 운동이 좋다고 그랬는데 운동 중에서도 걷는 운동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다 맞는 건지 아니면은 또 예방법은 없는지 뭐 그런 거에서 좀 알고 싶은데요. 예. 그 골다공증이라 그러면은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뼈의 구성 성분은 그 골세포하고 골기질로 돼 있다고 설명드린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이 골기질이 자꾸 녹아 없어지면서 그 골밀도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골기질이 줄어들고 골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뼈 속에 들어있는 그 무기질 성분인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게 주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진행됐다. 그러면 뼈 속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는 건데 치아도 주 성분이 이런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속의 뼈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면서 치아 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치아 것도 같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치아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는 뭐 자기 이빨 자랑한다고 뭐 병뚜껑 탁탁 따던 분이 기세 좋게 50대 되는 분이 탁 따다가 이빨 부러졌네, 뭐 이빨 깨져나갔네, 그 소리 나오거든요. 그분 골다공증 검사해보면 제법 진행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골다공증 걸림 환자분들은 실제로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여튼 아주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은 나이 드신 분은 실제로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기 살기로 운동하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뿐 아니라 막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골다공증 하여튼 정형외과 영역에서 나이 든 사람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죽기 살기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도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그 정도를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는 요 다음 시간에 골다공증 치료의 운동요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그 골다공증의 증상과 진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순서는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